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북울진 지역의 미역 채취 방식과 어업 공동체에 대해서 민윤숙 선생님 모셔가지고 우리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가능하면 좀 짧게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하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윤숙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표를 맡게 된 저는 민윤숙이라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삼포 계장님, 그다음에 여기 안 계시지만 이제 석호 어촌 계장님, 대다리 어촌 계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 발표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반영이 되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포 계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오늘 발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이제 2024년 미래무역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된 울진군 갯바위 어로 공동체의 떼배를 활용한 미역 채취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중간 이제 그 보고서 형태로 소박하게 썼습니다. 제가 현지 조사한 마을은 북면에 나곡 6리 고포마을, 그다음 나곡 3리, 죽변 3리, 죽변 4리, 그리고 그 북면에 북울이라는 마을입니다. 저기 죽변면 보시면 그 죽변에 있는 해녀들이 이제 여기 근남면이나 그다음에 기성면까지 물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지역은 이렇습니다. 주로 미역 생산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현지 여기 이제 네, 가끔 이렇다고 합니다. 울진의 미역밭을 보면은 네. 네. 1960년대 후반까지는 어떤 이제 맨손업, 낫을 활용한 맨손업 형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떼배로 이제 미역을 채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는 출가 해녀가 이제 한 30년대부터 나와서 이제 물질을 했고요. 너무 자주 이렇게 돼서 네. 주변 4리에서는 이제 한병도 이북민들이 이제 주변 4리에 주로 거주하면서 가해선으로 미역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 초중반에는 이 울진에서 이제 떼배와 해녀와 머구리, 그다음에 주변 4리 같은 경우에는 가해선으로 이제 미역을 채취하게 되면서 약간의 분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떼배는 이제 그 해녀들이 가지 못하는 1m 정도, 수심 1m 정도의 그 이제 미역 돌에 있는 그런 이제 미역을 주로 목미역 위주로 채취하게 되고요. 해녀들이 채취하는 이제 수중 2-3m 이상부터 7m까지는 해녀들이 미역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미역을 돌각 혹은 이제 수각이라고 합니다. 머구리 이제 잠수기선으로 이제 머구리가 미역을 채취할 때는 10m 이상의 미역을 채취하는데, 이런 미역은 수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주변 사리의 가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역철에는 미역을 이제 채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문어나 해삼, 멍게, 전복 이런 것들을 그 가이선을 가지고 그 이제 어업에 종사했던 이북 그 아바이들이 이제 채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까지는 이제 머구리와 이제 해녀가 이제 주로 미역을 채취하게 되다가 머구리가 채취하는 그런 수심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돌미역에 이제 그 밀리게 되죠. 이제 선호도에, 그리고 이제 미역에 대한 수요도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해녀가 미역 채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들었듯이 이제 우리 나곡 산리 나실 어촌 기자님이 이번에 떼배 가지고 이제 미역을 3회 정도 채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에게 어떤 나잠 어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면 이 떼배로 다시 이제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포마을을 보겠습니다. 고포마을은 울진군 최북단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동해안의 어촌이고요. 어촌계 마을의 가장 큰 소득은 미역입니다. 1964년에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이관되면서 한 마을이 이제 마을 중간을 흐르는 또랑을 이제 경계로 해서 울진고포와 삼척고포로 나뉩니다. 현재는 18호 27명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4월 20일경에서 이제 6월 초까지 보통 미역을 생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미역 생산이 약간 늦다고 얘기합니다. 나실 나곡 산리도 고포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이 고포마을의 특징은 이 온 마을 주민이 미역을 공동 생산하고 균등 분배하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포마을에서도 70년대 후반까지는 어촌계원들이 이제 구직뽑기, 짬 배분을 통해서 미역을 채취했고 짬을 배분한 그런 이제 계원들끼리 미역을 이제 분배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녀들이 한 20여 명이 이제 물질을 왔었는데 그 해녀들 역시 짬별로 이제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도 물론 이제 자연 건조에 미역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미역 생산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 어른들이 논의해서 공동 생산과 균등 분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인원들, 그 어촌 계원들의 이제 숫자가 이제 적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집당 어촌 계원은 한 명을 유지하는 이런 마을 정관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 분배를 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15가구가 모두 공동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소외된 가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분은 직장에 여기가 아니고 또 한 분은 이제 마을의 이 구성원으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고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역 건조의 어떤 그 자연 건조라고 하는 그 어려운 역사도 역시 40년 이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은 이제 고포 마을의 이제 짬이고요. 나라는 놀리 좀 마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여기 사진 보면 미역을 건조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오른쪽 하단은 그 고포 자연항을 자연 포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삼척 고포 마을이고 이쪽이 울진인데요. 제가 바닷가 쪽에서 찍어서 화면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그 이제 고포 마을에 이제 미역하는 모습을 이제 순서대로 찍어봤는데요. 안 눌러도 이렇게 되네요, 계정이. 네. 여기 보면 이제 직접 이렇게 아까 고포 기자님이 이게 이제 땜마선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요 배를 이제 네 분이 타서 해녀가 이렇게 채취한 망사리를 주면 배에 싣고 포구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럭에 실어요. 트럭에 싣고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곳을 미역 다듬는 작업장으로 가서 이제 뭐 다듬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넣는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 그러면 널고 나서 이건 사실은 이제 뒤집는 장면이고 계장님이 이제 버스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미역을 지키는 이런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저는 이제 요 장면은 다른 마을에서는 다 크레인으로 하고 있는데 고포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건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건조된 미역을 이제 덕장에 올리는 그 장면이고요. 고포 밀의 이제 덕장인데 여기가 이제 미역을 보관하는데 건조한 미역을 한 달 정도 숨을 죽여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포 미역으로 이렇게 공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뭐 품질 관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노후가 되면 젊어서 이렇게 힘있던 분들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이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역을 통해서 공생적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공동 생산하고 균등 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 마을은 너무나도 놀랍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고포 미역을 이제 그 70년대 중반부터 상표 등록을 해서 이제 특허를 내려고 이제 또 하셨는데 이 마을에 이제 예전 고려 시대나 아니면 조선 시대부터 미역을 임금님한테 전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술이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자연 건조를 했으니까 이 자연 건조를 한 것을 이제 지키겠다. 고추도 태양에 말린 거하고 기계로 말린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임금님께 이제 그 진상했던 그 미역의 품질과 맛을 이제 지키고 싶다 해서 이렇게 자연 건조를 하고, 근데 그 자연 건조가 혼자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어려운 가정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제 협력해서
이런 자연 건조의 질 좋은 미역을 이렇게 탄생시키게 된 거고, 그런 이런 공동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 분들은 이제 공동체 인식 가치나 어떤 공동체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좀 함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긍심을 갖고 또 그 미역을 판매하고 나서 그 소비자로부터 되게 만족스러운 이런 피드백을 받은 이런 부분들이 이 40년 이상의 이런 공동생산과 균등분배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고포미역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이런 공동 생산의 이런 미역의 공동 생산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해녀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나곡삼리 나실 어촌계입니다. 나실 어촌계는 짬별로 공동 생산과 균등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은 그 고포마을과 봉화산을 경계로 이제 하고 있는데 미역바위가 이렇게 연접해 있다고 합니다. 어촌계 주 소득은 미역이고 어촌계원은 22명인데 이제 짬 배분에 이번에 참여한 분은 9명이십니다. 9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총 9회의 미역을 이제 채취를 했는데 해녀를 투입한 미역 채취 이후에 계장님하고 이장님이 떼배를 활용해서 이제 모미역 채취를 3회 정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실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초중반에 그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한번 그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상의 어려움, 참여가 이제 불충분한 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능률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짬별로 이렇게 굳이 뽑아서 공동 생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나실의 그 미역 짬바이고요. 우리 계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나실에는 고포와는 달리 이렇게 나곡항이 있고 이 나곡항에 이제 크레인으로 미역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비슷한 양상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나실 이장님이 이제 해녀들이 이제 미역 채취하는데 옆에 선을 가져가서 해녀들이 이제 망사를 건네주면 꼬챙이로 이제 배 옆에 이렇게 실어서 옵니다. 실어서 오면 이제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제 트럭에 올려서 이제 마을에 이렇게 이제 그 짬에 이제 배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네. 이제 나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 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넓은 여기 앞에 이제 나곡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앞에 이제 널따란 그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옆에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터에 이제 이렇게 미역 작업을 할 때 넓은 이런 그 부지가 있어서 좀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이쪽 부분에 사실은 이쪽 부분에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조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자주 이러네요,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70% 정도 이제 미역이 건조되면 나실에서는 이제 줄기 부분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제 건조장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줄기 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이제 미역이 누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조장에 넣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제가 다 참여하지 못하고 어촌계원들도 다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녀 품삯이 이제 이렇게 좀 비싸고 사실 미역을 하다 보면 미역을 다듬는 인력,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에다가 미역을 여는 품값,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점심값, 그 다음에 이런 기름값 이런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어촌계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공석이나 아니면 뭐 대나리, 뭐 현지 현내 이런 다른 마을에서도 유사한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독거가구 이런 분들은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경제적으로 조금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미역짬 그 배분에 좀 참여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미역할 수 없는 계원들이 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마을 어장이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그 공유 자원이 갖는 어떤 사회 안전망 제도, 이거 김준 선생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어떤 대안을 좀 모색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물론 짬 추천권은 모두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촌계 이제 그 기금으로 이제 해녀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봉계 해녀와 이제 제가 죽변 3리하고 그 죽변 4리는 해녀들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해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또 이 해녀들이 다른 어촌계에 이제 품삯을 받고 이제 그 작업에 임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먼저 그 죽변 3리와 죽변 4리 일단은 대체 어떤 식으로 이 마을에서 미역장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죽변 3리 우리가 흔히 봉계 마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장이 넓고 미역장이 많습니다. 어촌계원은 74명이고 20여 명이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녀 5분이 이제 미역을 그러니까 해남도 저는 여기서 해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존재가 드러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해녀가 미역을 채취하면 5대5로 어촌계하고 이제 나눠서 그 어촌계는 다시 계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고요. 그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해녀 본인이 채취한 미역 전체 양에서 5분 반을 이제 해녀가 채취료로 갚게 됩니다. 죽변 4리 같은 경우에는 죽변 어촌계는 사실은 이제 5개 마을, 죽변 1, 2, 4, 5리, 그 다음에 후정 3리 해서 5개 마을이 한 어촌계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미역짬은 마을 어장은 죽변 4리에만 있습니다. 여기 144명의 계원이 있고 한 반 정도가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분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촌계장님이 한번 195명일 때 어촌계원이 195명일 때 분배를 한번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게 며칠에 걸려서 미역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렵고 이제 불만들도 많았겠죠. 이제 하루 이틀 미역이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죽변 해녀들에게 이제 미역 행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해녀들이 6, 7년 전까지 이렇게 다른 마을이든 아니면 자기 마을에서 미역을 이렇게 채취하고 났을 때 분배할 때 6, 7년 전까지만 해도 균등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해녀들이 자기가 채취한 미역을 이렇게 자기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봉계 해녀하고 죽변 해녀하고 좀 다른 게 여기 죽변 해녀들은 사실 모두 제주 출신 해녀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물질을 왔다가 이제 죽변에 그 정착한 그런 해녀들입니다. 이게 죽변 4리에 함경도민들도 그 정착을 했고 그 바로 옆에 제주 해녀들도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좀 이제 제가 의아한 거는 보통 행사 계약을 하면 해녀들은 행사료를 n분의 1로 나눠서 지출을 하고요. 그 뭐 4년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미역 어장을 행사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어장에 몇 번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 이제 계약한 주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죽변에서는 죽변 어촌계에서는 마을 생태계 이제 먹이 사슬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녀들에게 입어의 횟수를 5회로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 앞부분 잠깐 보시면요 여기 그 봉계 해녀하고 이제 죽변 해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미역을 채취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제 봉계 해녀 6인 해남 한 분 포함해서요 이분들은 자기 마을 바다에서 이제 미역 채취를 해주고 품삯으로 반을 받습니다. 요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 봉계에 이제 주변에 이제 스카이레일을 이제 설치하면서 그 전망대 아래에 그 산발이를 많이 갖다 놨나봐요. 그래서 거기를 해녀들은 돌 무더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미역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녀들이 1년에 이제 행사비, 그동안 1년 이 전망대 돌무더기에서 생산한 그 미역의 한 30%에 해당하는 비를 어촌계에 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3분, 미역 채취를 잘하는 3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죽변 해녀들의 경우인데요. 어촌계하고 행사 계약해서 이제 5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죽변면에 있는 마을에 봉계 해녀 2분하고 죽변 해녀 2분. 그다음 이제 여기 있는 해녀분들은 다 다른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울진읍에 이제 해녀
주변 해녀 2분, 그다음 근남면에 이제 본계 해녀 1분, 그다음 이제 기선면에는 이제 그 본계 해녀 1분이 가시는데 이분은 미역 방구를 이제 그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짠물 분배받은 분한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샀기 때문에 빈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이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혼자 결코 작업을 하지 않는데 해상 안전 때문에 본계 해녀하고 이제 이 두 케이스에서는 한 분씩 미역 채취를 한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계 마을에 이제 이거는 미역짬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죽변 지금 여기 이제 죽변 1이 이 부분은 다 항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역짬은 이제 여기 죽변 4리에만 있습니다. 죽변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본계 마을에 이제 미역 공동 부분 미역 채취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런 이제 74명이나 되는 어촌계원한테 사실은 미역을 분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계장님이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공유 자원으로서의 마을 어장에 대한 어떤 인식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때도 이제 이 동등한 이제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저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분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이 마을은 공유자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좀 전에 그 해녀들이 나가기 전에 새벽에 5시 새벽에 좀 바다가 파도가 잔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계 해녀 3분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그 물질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그날 아침에 이분은 아까 앞선 사진에 있었는데 해녀들이 이제 미역 작업하는 거 알고 이렇게 미역을 주우러 나오신 동네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해남인데 이분 여기 이 해남 분이 혼자 이만큼 이제 미역을 생산하셨어요. 그 다른 해녀하고 한 200에서 한 300kg 정도 이렇게 채취량의 차이가 났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이제 공동 분배했을 텐데 지금은 자기가 채취한 것의 반만 이제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사진 자료를 하면서 이분이 아까 그 새벽에 해녀들을 물질할 때 이제 풍랑조 좋으신 분이고요. 이건 죽변 해녀들의 모습입니다. 죽변 해녀들이 이제 골장에 가서 미역 채취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분배받아 여기서는 이제 30%를 미역으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죽변 해녀들은 이제 밑판장 아래에서 이렇게 미역을 말리고 있었는데 이 리어카를 보여드린 거는 이 리어카가 50년 됐다라는 거죠. 떼배처럼 저는 떼배나 이 리어카나 아니면 자전거처럼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이런 그 도구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구리 일가족 중심의 미역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리는 울진의 북면 면삼소 소세지로 일명 홍보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옛날에 봉화 울진을 넘나든 그 선질꾼들의 출발지 중에 하나가 이 흥부시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이 1979년에 이제 울진 원자력 발전소 건물로 이제 일부가 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바다도 이제 반 정도 이상은 이제 소실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미역 채취권을 주는 조건으로 동제사를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한비를 내게 했다가 아예 이제 동제사 음식을 이제 차리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날 어른들한테 이제 식사 대접까지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촌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석호 마을과 북면 어촌계를 구성했었고 그러다가 재작년부터는 이제 석호 어촌계가 독자적으로 나오면서 그 북면 어촌계는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이 어촌계는 아직 이제 이 부구리에서 미역 채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덜 알려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이장님이 마을에서 쓰던 떼배를 물려받아서 미역 채취 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구리에서 이렇게 그 미역장이 남아있는 세 군데고요. 이제 부구리 성황단입니다. 그래서 미역 채취를 여기서 하는 조건으로 이제 성황단 제사를 모시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부구리 일가족 미역 채취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는 거는 이장 내외가 이제 낯들고 가서 근데 몸으로 갈 수 있는 갯바위에 있는 미역을 채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남이 이제 이 동네 살았던 분이어서 처남이 와서 같이 미역을 이제 미역이 가장 이렇게 많이 날 때 처남이 와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미역을 같이 채취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이 투부 망사리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이 떼배 마을에서 내려온 떼배를 만든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사공을 해주고 이 이장님이 이제 이장님과 그 이장님 내를 이제 떼배에 실어서 이제 그 떼배로 이동해야만 하는 그 갯바위에 있는 미역을 채취를 합니다. 아까 그 후라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역을 어느 정도 다 채취하고 나서는 해녀를 동원해서 수중에 있는 수중 안반에 있는 미역을 채취를 하는데 이때 떼배는 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이장님이 이제 그 낫을 들고 미역 채취하는 장면이고요. 사모님이 하시는 장면. 이거는 이제 동생분이 이렇게 튜브 망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떼배 가지고 이거 찍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뭐 찍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장님이 섭섭해하셔서 한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떼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위 이렇게 이런 갯바위 여기 사람이 갈 수 없는 데거든요. 떼배를 직접 접안해서 여기다가 떼배 고정시키고 여기 올라가서 미역을 이렇게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구리 떼배는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분이 사공에 이제 이거를 15년 전에 만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스티로폼 이런 걸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장판을 깔았는데 이제 뭐 미역 채취의 어떤 하시개 역할을 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채취하는 거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미역 튜브 망사리 집에서 이렇게 미역을 말리시고 계셨고 여기까지 다 이제 두 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미역 건조해서 이렇게 흥도 돌미역이라고 이제 상자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구리 미역 채취 이걸 보면서 여긴 사실 이제 그 뭐 동지의 은우와 이제 미역 채취권을 같이 부여하는데 어쨌든 이제 마을 대표를 맡으신 이장님께서 이렇게 비경쟁 시스템에서 자율적인 어떤 자족적인 이런 소규모 상태의 미역 채취를 하다 보니까 떼배라든가 어떤 맨손업의 이런 전통 방식이 여전히 유용하다, 의미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새롭게 투구 망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흥부 돌미역 이런 로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통제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가장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공생적 사회다라는 말을 이반 일리치가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공세항의 이제 크레인인데 이거는 조종하는 사람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면 이거를 들 수 있는 혹은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리어 도구가 인간을 지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떼배나 아니면 자전거나 리어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처럼 인간의 힘으로 작동하면서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런 도구들, 그런 도구들이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석호 어촌 계장님 계신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를 반영 안 했습니다. 계장님, 대나리 어촌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고요한 이 새벽 바다에 우리 사모님 나가셔서 석호 어촌 계장님 사모님 나가셔서 미역 이렇게 채취하셨거든요. 새벽 5시에. 왜 우리 미역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그 마을 앞에, 석호 마을 앞에서 이렇게 풍랑초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여전히 말리면서 이렇게 드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이거는 이제 봉계 마을에서 이렇게 떼배를 전승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산포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수구보들이 이제 뭐 미역을 채취하려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이제 고포마을처럼 모두가 이렇게 협력해서 그 이제 미역을 생산하는 이런 울진군에서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민윤숙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굉장히 촘촘하게 하셔가지고 조사 자료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보면서 흥미로운 게 한 번 뭔가 이렇게 바뀌면 해녀로 바뀌든 또 어떻게 바뀌든 그 공동체가 그걸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하듯이 이용하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예전에 그 서해안의 소청도의 그 미역 조사를 가면 거기는 동시에 잠수해서 따는 사람도 있고 긴 한 3, 4m 미역대 낫대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낫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해녀와 마을 어촌계가 어떤 공존하는 어떤 규칙들을 뭔가 찾아가는 과정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 미역 채취에 대해서 들었다면 두 번째는 미역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실은 미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미역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이제 방증이기도 하고요. 미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도 유지될 텐데 그래서 김다련 선생님 모셔가지고 울진 지역 해조류 소비의 양상과 문화적 성격 미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시간을 다 채우셨어요. 가능하면 짧게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울진에서 이제 미역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울진에서 어떤 문화적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1925년생부터 한 1945년생 정도에 이르는 한 20여 년 정도 여성 고령자 여성 분들이었는데요. 의외로 그 이제 경로당을 가면 팔순이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90 넘으신 분들도 마을마다 한 두 분씩, 한두 분씩은 꼭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제 어떻게 미역을 드셨어요? 내지는 어떻게 미역을 장만하셨어요?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서울 사람이라서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참 듣는데 참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들이다 보니까 많은 문헌 자료들을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이제 어쨌든 정리한 거를 좀 공유하는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울진의 미역은 조선 시대의 어떤 문헌에도 이제 그 특산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금 왕실에 이제 공납했던 그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울산이라든지 이런 수군에서 곽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미역밭을 운영을 했는데요. 뭐 그런 역사를 보면 이제 울진에서도 미역을 먹은지는 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울진에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어촌과 농촌, 산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업을 하지 않는 이 어촌, 해촌, 그러니까 바닷가 마을인데도 뭐 어선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배를 접안하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이 어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해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촌에서 특히 여성들이 이 해조류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 해조류로 특히 미역을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어서 이제 춘궁기에 보릿고개 시절에 곡식을 바꿔 먹었던 그런
굉장히 저희 우리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어머니들의 어떤 주름이 섞인 그런 음식인 것을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해조류는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녹조, 홍조, 갈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다른 뭐 파래라든지 뭐 우뭇가사리 뭐 이런 거는 용어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포크텀이라고 부르는 민속 어휘들이 있는데요. 울진에서는 이제 김을 짐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도박이라고 하는 걸 토박 이렇게 좀 세게 된 소리로 좀 발음을 하죠. 그리고 사실 미역도 미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미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미역해서 뭐 미역을 이렇게 하면 멱을 뭐 멱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토시라고 부르는 것들은 토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자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남쪽에서는 몰이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서는 보통 진저리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울진에 나는 진저리는 이제 굳이 막 그 종류를 따지자면 갱생이 모자반에 한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 뭐 생물 도감 이런 것까지를 제가 다 찾아보질 못했는데 어쨌든 울진에서 나는 해조류가 좀 남쪽과는 이 종류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역은 이제 미역을 이제 보면요, 보통 이제 미역 귀는 꾸덕지, 뭐 꾸덕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미역 줄기는 이제 줄거리 뭐 이렇게 하시고 미역 잎은 이파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딴 미역을 말리는 것을 이제 미역을 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끝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걸 이제 꽁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미역이 몸에 좋은 음식이야라고 이렇게 소개된 게 뭐 그 이전 기록을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1928년도에 이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와 미역 등의 해조류가 불로장생 식품이다 이러면서 왜 조선 사람들은 해조류를 잘 안 먹냐, 뭐 산성의 그런 음식들을 중화시키는 것들을 이런 해조류가 하고 또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어떤 이 해조류의 영양학적인 설명들이 이제 1910년부터 한 20년대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울진에서 이렇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던 얘기는 사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왕이 이렇게 울진을 찾아왔던가 아니면은 행차를 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 네. 예. 통화가 중요하십니다. 예, 잠시만요. 네, 임금님이 이제 임신한 그 부인을 데리고 울진을 와서 목욕을 하고요. 그 임금도 이제 다리가 좀 아프셨는데 목욕을 하고 그 고포의 미역을 먹었더니 이 임금의 다리가 낫고 그 부인이 순산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에서 어떤 미역의 어떤 효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언술이라든지 담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사실 미역을 이제 말린 미역을 구분하는 게 크게 뭐 장곽, 중곽, 단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장곽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좀 전에 뭐 사진에서 또 보셨다시피 지금 말리는 정도의 미역 크기는 중곽 정도의 크기인데 잘 아시겠지만 장곽 그러면 요 테이블만한 사이즈죠. 그래서 아주 큰 곰인형처럼 이렇게 안고 갈 정도의 미역. 그래서 길이가 한 1.5m,
그리고 뭐 폭이 한 50cm 정도 됐던 미역을 장각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2010년도 정도에 고포에서 장각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조카 때문에. 근데 그때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산모용 미역으로서 장각이 굉장히 잘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비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어떤 구매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미역의 크기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970년대에 이제 미역 양식 기술이 74년도에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장을 중심으로 남해에는 이제 양식 미역들이 이렇게 활발해졌는데 그 이전까지 미역 시세를 보면은 1921년도에 일제 강점기죠. 그때 미역 한 춤 이제 말린 미역 한 장이 한 올이고요. 이게 20장이 한 단이고 이 10단이 한 춤이죠. 네. 근데 이 한 춤이 2원 50전 했습니다. 21년도에. 근데 돌을 잘 고른 쌀 한 마리 2원 50전이었던 거죠. 미역 값이라는 게 거의 쌀값과 비등했던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968년 뭐 이때는 이제 미역 한 단이 한 1,200원 정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쌀 한 가마가 4,2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미역이 쌀값과 비등하거나 좀 더 높았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이렇게 마을에서 어른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역 팔아서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이랬어 이런 말씀들을 좀 들을 수 있는데 그만큼 미역이라고 하는 것은 울진 해촌의 어떤 중요한 경제 생활을 차지했던 품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떠다니는 미역들 이제 풍락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해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떼배를 이용해서 근해에 채취할 수 있는 미역들이 이제 못미역, 모미역 또는 뭐 돌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머구리라든지 아니면은 잡녀를 투입시켜서 딸 수 있는 미역들을 이제 수신각, 수신각, 수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모미역이 맛있다, 돌각이 맛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 파도가 쳐서 이 근해 바위에 붙은 미역들은 해를 보고 또 물에 또 잠기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광합성과 어떤 바다의 어떤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미역은 달고 부드럽고 꼬신 그런 맛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역을 한 4월 중순 정도, 뭐 4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미역이 좀 흐물해지거나 아니면은 뻣뻣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미역이 늙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늙은 미역이 늙어지면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역의 맛을 인지하는데 이제 어떤 오감을 좀 이용한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역은 3월에서 4월에 많이 채취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미역을 채취하기 전에 바다에 나가시면 이제 주로 떠밀려오는 진저리를 이렇게 수집하시거나 아니면은 근해에 붙은 진저리를 좀 채취를 하시고 진저리를 채취하기 전에는 이제 토시를 좀 이렇게 채취하시고 토시를 채취하면서 파래라든지 짐 이런 것들을 같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미역 전에 어떤 그런 해조류들을 많이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채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역을 말리고 판 다음에는 주로 이제 토박을 건지거나 채취를 해서 초여름에 이제 주로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다시마를 채취해서 또 다시마를 말리고, 그래서 여성들의 삶이, 특히 해촌에서 여성들의 삶이 이렇게 해조류의 어떤 채취 시기와 함께 돌아갔던 어떤 뭐 생업력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나곡일리 같은 경우에서 짐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짐을 많이 하셨고, 온양 같은 데서는 이제 미역하고 그 다음에 다시마하고, 다시마가 끝나면 오징어하고, 이렇게 계속 여성들이 어떤 해조류 내지는 어물들을 계속 말리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셨고, 틈틈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형편이 좀 더 안 좋거나 뭐 겨울에는 보통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어리 공장, 또 과메기 덕장, 또 뭐 기익 공장, 붉은 대게죠. 그런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을에 이제 그 뭐 나락을 베거나 아니면은 곡식을 장만하면 사실 뭐 겨울을 나고 한 1월, 2월이 되면 이제 곡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통일벼가 1972년에 나와서 그때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특히 경북 쪽에는 한 74년 정도에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춘궁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해조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 삼아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들은 말씀 중에 바다에서 옛날에는 이제 미역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짐도 많았고 파래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바다에서 용왕님이 그랬는지 뭐 하늘님이 그랬는지 먹고 살라고 생명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시에 어떤 궁핍했던 그것들을 이제 해조류로 이어갔던 그런 상황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조류를 말리면 또 이 판매를 하는 것도 또 이게 또 여성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씩 묶어서 이것들을 또 방티 같은데 이제 건어물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고, 뭐 가깝게는 뭐 인근 농촌으로 좀 팔려 다니셨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그 미역들을 팔아서 뭐 곡식 보리쌀하고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수, 조, 또 해촌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뭐 장도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하고 바꿔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죽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걸어서 울진 장까지, 울진 읍내 여기 장까지 나오셔서 또 파셨고, 그렇게 현금으로 바꾸면 이제 또 여기서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사갖고 또 들어가셨고, 그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그러셨고요. 이렇게 마을에 이제 부녀자분들이 그렇게 미역을 이고 장에 나와서 팔면 그걸 이제 산 사람들이 또 도매상이 이걸 또 다른 도부라고 하죠. 도부들이 그 미역들을 지고, 뭐 지금 뭐 금강송면이지만 뭐 서면 11형 고개라든지 아니면 온정 이런 배감 이쪽까지 또 이렇게 또 팔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산지에서는 미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귀했고요. 그쪽에서 만난 어른들은 뭐 몸에
애 낳고 몸 풀고 미역국 한 그릇 못 얻어 먹은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미역이 유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느 마을인지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해촌이나 어촌과 붙어 있는 근데 농촌인데 뭐 농지가 좀 적다든지 뭐 그런 곳에서는 밤에 이제 몰래 미역 훔쳐 먹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근에 좀 붙어 있는 미역들 이제 몰래 좀 따 먹고 또 걸릴까봐 이렇게 부뚜막에 좀 몰래 이렇게 줄 걸어서 말리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역은 이제 그 주로 뭐 생미역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말려서 먹기도 하고 염장해서 먹기도 하는데 생미역은 이제 미역을 채취했을 때 주로 먹죠. 그래서 미역을 채취했을 때 뭐 가자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회가 나오면 회랑 같이 무쳐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역을 가지고 그냥 밥에 싸 먹거나 아니면은 뭐 또 국죽을 끓일 때 그러니까 뭐 국죽이라는 게 이제 보릿고개 때 끼니를 대신하기 위해서 끓이는 죽인데 곡류보다는 이제 나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죽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많이 잡고 미역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끓였던 어떤 미역죽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제 미역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셨고 그리고 이제 말린 미역을 드실 때는 이제 미역을 말리는 이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굵은 줄기로 이 가로 딱 틀을 잡고 보통 이거를 2로 이렇게 자릅니다. 2로 잘라서 이렇게 세로 줄기를 대고 또 세로 줄기를 대서 이렇게 겉틀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미역을 포개서 말리시는데 이 미역 말리는 뭐 이것을 이제 미역을 연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랐을 때 이 미역이 200g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실 이게 젖은 상태일 때 이거를 어떻게 가늠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감이랍니다. 근데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역 발에 말린 것들은 대부분 파는 미역들입니다. 집에서 그것들을 소비할 수조차도 없고요. 굳이 뭐 이제 집에서 소비하려면 풍락초 같은 미역들을 주워서 105쪽 이제 그림 5처럼 줄에 걸어서 이렇게 말려서 이것들을 좀 덜 말랐을 때 이걸 뭉칩니다. 그래서 그림 6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걸 독에 보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가 소비용 미역인데요. 뭐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드셨고 파는 미역은 굉장히 때깔이 좋아야 되고 또 습기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미역에 색 변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꽁꽁 싸매는 가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잘해야 하면 한 값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질을 유지를 하셨는데 이 미역을 보관 이제 좀 방에 집에 이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주로 창고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미역 방을 따로 두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방 하나에 이렇게 미역 작업을 하는데요. 미역 작업을 하면 이게 미역이 부스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부스레기를 또 모아서 국을 한번 끓여 먹는다든지 반찬을 한번 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굵은 줄기 같은 경우는 칼 등으로 이제 조사서 이제 찢어서 이걸 이제 소금에 염장을 했는데 주로 이제 울진에서는 자염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으로 항아리에 이제 켜켜이 쌓아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드셨던 뭐 미역 음식들을 보면 뭐 일상식으로는 뭐 미역밥하고 꼭죽이 주요한 어떤 주식
미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물 요리죠. 국물 요리는 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차가운 국물입니다. 따뜻한 국물은 미역국이고요. 차가운 국물은 이제 냉국인데 미역 냉국은 주로 오이가 나는 텃밭에서 오이를 딸 수 있는 시기인 6월부터 한 7월까지 드셨고요. 미역과 함께 곁들여 먹는 채소는 오이, 당근 외에는 뭐 다른 채소와는 곁들여 드시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가지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역과 궁합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따뜻한 국물 미역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울진에서 가장 좋은 미역국을 광어 미역국을 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울진 앞바다 아주 연근해에서 한 자짜리 이런 자연산 광어가 나오면 이제 어른 생신 때나 뭐 이렇게 최고급 미역국으로 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가자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해촌에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적국, 꽁치젓갈을 담은 국물, 적국으로 그냥 볶아서 간을 해서 그냥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밖에 뭐 생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장 음식 중에 미역 장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 줄기로 이제 장아찌를 담그는 것이 이제 미역 장찌고요. 장에 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저쪽 남해안, 서남해안 이쪽이라든지 뭐 부산 기장 이쪽과 좀 다른 특별한 반찬 찬으로 미역 자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른 미역에 양념을 해서 볶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튀김식의 자반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른 미역을 좀 깨끗하게 씻어서 되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덮어낸 근데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맛있는데, 이걸 이제 뭐 미역 잎으로 만들기도 하고 귀를 잘게 쪼개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부터 뭐 이제 출생의례라든지 뭐 저 생일날 미역을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울진에서 먹었던 이 미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역 음식과 어떤 미역은 해촌과 농촌 이 산촌의 어떤 지리학적인 특징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역 음식의 대부분은 회무침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역이 주재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미역은 물론 이제 떼배를 타서 미역을 채취하는 것은 남성들의 몫이었지만, 이것을 가져와서 건조부터 판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한 음식, 이건 다 여성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울진의 여성을 대표하는 어떤 억센 어떤 그런 생활과 굉장히 그 밀접한 것이 바로 미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다련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 앞에 오셔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안동대학교의 박선미 선생님과 목포대학교의 이민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네, 자리에 좀 이제 착석하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 채취 이야기를 하니까 현지 조사하면서 재밌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역이 한 올이 이렇게 제대로 뜯어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기도 해가지고, 대부분 미역을 이렇게 말리게 되면 뜯어진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막 먹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더 두툼하게, 어떤 사람은 또 얇게 굽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과 관념도 다르기도 하고, 다른 마을은 어떻다라는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상품성도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미역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또 지역적 차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저쪽 그 남해안, 서해안 쪽으로 가면 미역 귀가 달려있지 않으면 미역을 상품으로 치지 않는데,
여기도 미역 귀가 달리면 또 상품으로 치지 않아요. 이런 그런 이제 음식적인 차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 굉장히 많다. 지금 우리가 어떤 한 지역들을 이제 꼼꼼하게 조사해 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국의 미역 지도를 한번 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는 부굴진 지역의 미역 생산과 어업 공동체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립앙동대의 박선미 선생님께서 토론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토론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1쪽입니다. 이 글은 부굴진 지역의 미역 채취 방식을 통해 마을 공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하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5개 마을을 조사해서 미역 채취 방식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조사 지역이 마을 공유 자원을 마을 전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유형, 그리고 어촌계원 참여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소상하게 구명하였고요. 해녀 중심의 미역 채취 방식을 통해서는 미역 채취가 소속 어촌계의 미역 생산, 행사 계약, 노임, 빈매 이러한 4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음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미역 채취 방식을 둘러싼 어업 공동체에 주목하여 마을 공유 자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논의를 진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조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내용을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고 의견을 더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역 채취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역 채취 방식에 관해 스케치하면서도 채취한 미역의 분배 방식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역 건조 방식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고 계시지만 미역 채취 시기 그리고 장소에 관한 특성이라든지 채취 기술에 관한 어떤 전승 지식, 채취를 위한 미역잠 관리 등에 관한 민속 지식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미역잠을 추첨했을 때는 배정된 미역잠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채취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역 채취를 위한 미역잠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고포마을처럼 마을 공동으로 생산했을 때는 이 기세 작업을 비롯해서 미역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밖에 조사 지역에서도 어촌계원 중심으로 미역 채취를 할 경우에 이러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글을 이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죽변 사리의 경우처럼 다른 조산 마을도 실제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들을 면담 조사해서 추후에 이런 이제 채취 기술에 관한 어떤 전승 지식이라는 부분도 조금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관한 인식입니다. 조사 마을의 사례들을 보면 어업 공동체가 한편은 형평성의 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제의 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로 조금 구분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제가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고포마을 미역 채취의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양상을 조금은 이상적인 어업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형평성의 논리가 우선되는 공동체를 보다 이상적이고 대안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역잠을 둘러싼 이런 채취 활동은 곧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런 어업 공동체가 형평성의 논리로만 운영될 수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의 어떤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 이런 어떤 사회 변동 속에서 공동체의 속성과 운영 원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발표자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한 어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발표문, 이 사업의 이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무형 문화유산의 어떤 가치적인 면을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런 미역 채취 방식과 업 공동체 문화와 관련해서 발표자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역 채취 방식과 관련해서 조사 지역이 울진에 선생님이 조사하시지 않은 울진의 어떤 다른 지역, 그리고 발표문에 미처 담지 못한 조사된 어떤 마을, 그리고 울진 외의 어떤 지역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도 앞으로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 추후에 타 지역과의 어떤 비교 연구, 또는 기존에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많이 해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와의 어떤 비교 검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게 그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민윤 선생님께서 이제 미역 채취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관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업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이 형평성의 논리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간단히 그 답변을 좀 한번, 또는 고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자 선생님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시고 좀 요약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제 머릿속도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미역잠 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뭐 형평성의 뭐 논리를 바탕으로 한 뭐 마을이든 어떤 마을이든 일단 미역잠 배분에는 전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 이제 기세닭, 그러니까 미역바위 닦기 이 기세 작업을 할 때 군에서도 일정 정도의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원 전체가 그 미역바위 닦기에 참여를 하고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포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포항처럼 이렇게 이제 과감주가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녀들이 직접 이제 수중 바위까지 가서 이제 기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역 채취 시기, 채취 장소에 관한 특성들을 제가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사실 이제 고포마을하고 나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미역이 늦대서 이제 한 4월 중순부터 한 6월 초까지도 미역 생산을 채취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한 달 이상 좀 빠른 그런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울진군 내에서. 근데 제가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채취 장소에 관한 특성, 그다음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채취 기술에 관한 정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미역바위, 어느 짬에 미역이 어떤 식으로 그 생장을 하고 조류의 영향이라든가 뭐 햇빛 혹은 뭐 수심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사실 이제 미역의 상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미역을 채취할 때 이렇게 이제 파도가 이쪽에서 몰려오면 미역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조류의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낯을 들고 미역을 이렇게 채취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다 채취 장소별로 이제 어떤 채취 기술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공동체에 관해서 사실 제가 이제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제주도 잠수 공동체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생산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 분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체 신앙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작업 그 뭐 해녀 식당 이런 것들의 어떤 공동 운영 이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구성되려면 이제 물적인 기반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신앙적인 이런 측면,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그 네트워크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울진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실 울진 지역은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산불에 의한 피해, 뭐 태풍에 의한 피해, 그다음 어업 인구의 어떤 고령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울진도 어업 인구가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이제 그 어선 어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의 어촌 마을이 이제 어떤 상당한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공동체가 어떤 식의 어떤 나름의 운영 원리를 이제 가지고 이 마을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고포처럼 형평성의 원리가 를 중시해서 이렇게 공동 생산하고 균등 분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봐도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울진군에서는 고포마을만 그러지 않을까. 제가 다른 경우는 잘 못 보겠는데 대체로는 이제 현실이 뭐 독거 가구라든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사실 이 미역 생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이런 마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만 이제 어떤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마을 어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 자원인 만큼 마을 사람들 혹은 이제 어촌 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그 공유 자원 활용의 어떤 그런 그 이제 기회 혹은 뭐 공동 작업을 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어떤 배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미역 채취 방식과 어업 공동체 문화가 미래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사실 미역은 아마 한민족이 뭐 형성됐었을 때부터 우리 민족이 미역을 오래도록 먹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듭니다. 요즘 들어서 뭐 미역에 대한 수요가 줄긴 했지만, 근데 그 자체로 그 미역이 어떤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떼배를 이제 활용해서 미역을 채취한다라는 이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떼배를 뭐 상당히 원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일본 학자의 이런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떼배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떼배가 여전히 유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떼배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위에 딱 접안시켜서 뭐 기스가 나지도 않고, 그죠? 뭐 배에서 물을 퍼낼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떼배를 만드는데 목선이라든가 뭐 FRP는 다 돈이 들지만 돈도 들지 비용 절감의 차원도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었고 뭐 그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원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것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왜? 떼배는 전혀 공해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어떤 다른 동력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미역을 채취할 수 있게 해주고, 여전히 해녀들은 이제 갯바위에 있는 미역을 채취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무 옷이 찢어지기 때문에. 갯바위에 있는 모미역은 누가 채취할 것인가? 떼배를 타고 직접 가서 낫대를 가지고 채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쿠버 다이버들이 산소통 메고 사실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이것은 뭐 한두 번 뭐 혹은 이렇게 봉사 차원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떼배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인이나 아니면 어떤 동력선이나 이런 것처럼
그 인간이 전혀 쫄지 않는 인간이 마음껏 충분히 활용하면서 미역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전혀 그 공해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리츠가 말하는 그 자전거처럼 오래된 어떤 우리의 그 미래의 유산이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야, 밖에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니 그건 마무리를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 본문에서 말한 뭐 1차, 2차에서 몸미역, 껄뚝미역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쪽 지역에서 조각을 또 상품으로 많이 파는 경우도 많은데 조각은 1차로 여린 미역과 또 그 성체의 온전한 미역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술이 많이 변해왔잖아요. 떼배에서 해녀로 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있을 건데 갈등과 고민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그 지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김다련 선생님의 울진 지역의 해조류 소비의 양상과 문화적 성격에 대해서 목포대학교 임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 글은 이 연구는 이제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조류의 생태와 생산 나아가서 소비를 어떤 별개의 영역으로 본 게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고 연구했다는 점에서 어떤 울진의 해조류 문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로서 좀 그 의미가 큰 것 같고 아마도 이런 민간 지식 관련된 부분은 향후 이 떼배나 그다음에 미역 채취 문화를 이제 미래 문화유산으로 이제 그 등록하고자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뭐 연구사적으로나 아니면은 향후의 어떤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이 뭐 해조류나 이쪽은 아니라서 일단 궁금한 점을 좀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선 미역 분류 지식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진도군 뭐 조도면 관매도라는 곳에 좀 갔다 오니까 거기는 이제 미역을 구분할 때 분류할 때 미역국을 끓였을 때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뭐 그게 이제 관매도 미역이 주로 팔리는 광주 분들이 이제 미역 구분하는 기준이 이 관매도 분들이 이제 미역을 또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뭐 쫄쫄이 미역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제 고향이 포항인데 어머니께서도 항상 미역을 구분할 때 뭐 양식 미역이다 뭐 돌미역이다 했는데 돌미역을 항상 선호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울진에서 생산된 미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돌미역이 왜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뭐 미역국을 끓일 때 똑같이 뭐 안 퍼져서 돌미역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소비 기준이 울진의 어떤 미역 분류 기준에 또 영향을 미친 건 없는지 아니면 지금 제시하셨던 거는 장곽, 뭐 중곽, 단곽이라고 하는 이제 길이로만 이렇게 글에서는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 토론 이 회의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훨씬 다양한 기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글에서도 사실은 미역이 자란 수심에 따라서 구분되고 그 맛도 달라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또 울진의 미역 문화에 미역 분류 지식에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들이 뭐 상품화되는 미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뭐 그게 다시 미역 생산에 또 미친 영향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유통망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그 지금 주로 얘기하셨던 유통망이 첫 번째는 이제 원거리 유통은 아마도 선질군이라고 하는 보부상하고 선질군 다른 거니까 선질군이나 보부상들이 맡았었고 지역 내 유통 어떻게 보면 근거리 유통 같은 경우는 해천 안여자들이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농촌에 판매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사실 인제에서 연구했을 때도 거기도 이제 선질군, 뭐 바지개군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똑같이
양양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이제 인제 지역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바질꾼이라는 사람들이 선질꾼 바질꾼들이 넘어왔고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한 1950년대에 버스가 이제 양양하고 한계령을 그 한계령이 아니라 이제 추풍령이 아니죠. 저기 어디냐? 진고 뭐 어쨌든 이렇게 넘어다니는 그 길이 생깁니다. 예. 진부령인 것 같네요. 예, 진부령 통해서 넘어오는 길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근거리에서 종사하던 그 양양의 부녀자들이 인제까지 넘어와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해산물들을. 그러면서 뭐 물물 교환도 하고 현금 판매도 하고 하는 식인데 혹시 울진도 뭐 한 50년대 빠르면 뭐 40년대쯤부터 이제 교통망이 재편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미역이나 아니면 뭐 해산물 관련된 판매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아녀자들이 이렇게 그 해산물을 들고 다니는 거를 혹시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었는지 뭐 진도 같은 데는 이거를 아녀자들은 아니지만 해산물을 가지고 농촌에 가서 바꾸는 걸 도부라고 많이 하던데 이런 명칭은 또 없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발표문에서 강조되었듯이 이제 울진에서도 해조류를 생으로 많이 섭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뭐 미역과 같이 말린 것을 다시 불려서 생으로 먹기도 하겠지만 혹시 같은 해조류라고 하더라도 해조류 각각의 어떤 특징, 크기나 색깔 등에 따라 생으로 먹는 것, 뭐 말리거나 염장 등의 가공을 가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해조류도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강조하셨던 것이 산촌, 농촌, 뭐 해촌이 공존하는 것이 울진 지역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혹시 이런 공간 구분이 미역을 포함해서 해조류 소비 방식에 좀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뭐 산촌에는 존재하는데 해촌에는 없는 뭐 이런 가공 조리 방식이나 뭐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산촌, 농촌, 해촌 사이의 연관관계가 좀 주목되는데 앞서서 이제 글에서도 나오는데 해촌 아녀자들이 모내기 품을 팔러 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 이제 다시마를 이제 채취한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또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농한기인 겨울 농촌에서 어촌에 와서 뭐 해조류 채취나 가공의 노동력을 파는 예는 없는지 아니면 그물을 수선한다거나 뭐 이런 데 파는 예는 없었는지 아니면 뭐 산촌에서 이거는 저희 포항 사례인데 제 고향 사례인데 산촌에서 종이를 가공할 때 어촌에서 이제 품을 팔러 가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보면 노동력 교환이 이렇게 이런 마을들 사이에서 활발했다면 또 그 사이에서 또 발생한 또 다른 문화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어쩌면 또 다른 그 울진의 미역 관련된 문화 아니면 나아가서 이제 문화라고 생각이 돼서 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질문 감사한데요. 좀 짧게 말하자면 첫 번째 미역의 이제 생태적인 조건하고 상품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2번, 4번, 5번은 이제 관계성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해조류에 이제 생으로 먹느냐 또는 건조하느냐 어떻게 보면 건조했을 때 새로운 상품성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울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울진에서는 양식 미역을 미역으로 치지 않습니다. 줄미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포자가 미역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돌에 붙지 않고 이제 뭐 해안에 뭐 이렇게 뭐 정박해 놓은 배의 닷줄이라든지 이런 데 붙은 미역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역들은 맛이 없고 그리고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에서 소비하는 미역도 돌미역이 떨어져 나온 풍락초를 건져서 드시지 이렇게 뭐 줄이라든지 뭐 이렇게 양식된 건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미역국을 끓였을 때 뭐 미역이 퍼진다든지 뭐 이런 구분이 특별히 저는 발견되지 못했는데 한번
앞으로 이제 좀 다니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울진장에서 이제 그 제가 아까 1926년 5년부터 한 1944년 5년 뭐 요 연령대의 어른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울진읍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송면 그 금강송면 사무소 있는 동네 아니면은 옥방 광산까지 가면 하루에 버스가 2대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2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버스를 한번 타고 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옥방이라든지 여기에 광부들이 많고 또 거기는 임금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돈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뭐 곡식으로 주로 이제 미역값을 받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부라고 하면 이게 이를 도자에 줄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딘가의 목적지에 가서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를 다 도부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물물교환의 행태를 도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당시에는 현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물교환의 방식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역별로 다 도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울진은 조금 이제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 해촌에서 어떤 한 농촌 지역에 이제 미역과 이 마른 뭐 수산물들을 이제 팔러 가면 주인집이라고 하는 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집에 방피에 이제 물건을 이고 가서 맡겨 놓으면 그 주인집에서 좀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촌과 사실 제가 만나본 농촌 분들이 좀 이 해촌에 계신 분들하고 좀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질하는 내지는 물가에 사는 뭐 이런 좀 관념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온정이나 금강송면 아예 산촌으로 들어가면 미역이 중각이 유통되지 않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오리락도 폭이 좁고 더 얇고 이런 미역들이 보통 콩 뭐 한 말, 한 2대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됐던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주로 이렇게 그 미역 틀에 이렇게 말렸던 미역은 포장을 해서 트럭에 실어서 좀 더 큰 도시로 갔다면 이 지역 내에서 좀 유통됐던 미역들은 그렇게 도부라든지 아니면 선질꾼이 11용 고개를 넘어서 춘향장까지 뭐 현동을 지나서 춘향장까지 갔는데 그렇게 좀 이 근방에서는 그렇게 유통이 됐던 것 같고 그 트럭에 미역을 싣고 가는 건 일제강점기 때부터 트럭에 미역을 싣고 갔답니다. 대량 건어물 상인 거죠. 그래서 조금 그 거래 방식이 조금 달리 좀 나타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이렇게 그 발표와 토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한 분 정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입니다. 네. 서울자.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울진에서 이제 해조류와 이제 고기 예를 들어서 미역 이런 것들은 이제 보부상이
봉화까지 가는 울진에서 북면서부터 11령 발리개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 울진에서 매년 유명한 그거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깥쪽으로는 교통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도 그 봉화 춘향이랄까 그쪽으로 거쳐갑니다. 봉화까지 가는데 12개 바지개꾼이 가는데 12군데 그게 목적지가 있어요. 가면서 쉬어가고 이제 한 일주일 열흘 걸린답니다. 봉화까지. 그래서 울진의 해산물은 주로 건조해서 이제 가면서 봉화 영주 쪽으로 그렇게 판매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울진의 대게가 영덕대게한테 밀리고 소문이 자꾸 그렇게 영덕대게한테 지고 있는 이유 중에 안동 그 강구에서 고등어가 나면은 그 안동에서 참 영덕에서 안동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교통도 좋고 해서 대게도 뺏기고 영덕 대게를 뺏기고 또 두 번째는 강고등어가 안동 강고등어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합니다. 왜? 전부 다 강구에서 잡은 고등어를 울진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에서 전부 다 그 간을 해서 파니까 상당히 이제 그 소금지리로 해서 파니까 오래 걸리고 오래 팔고 해서 그렇게까지 교통 때문에 그런 수단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아 그럴까요? 네, 15초만. 제가 이제 그 많이 오셨는데요. 최근에 뭐 사실 오늘 이제 그 미역의 상품화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이 발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역국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역국 전문점이 미역국 한 그릇에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근데 이 미역국 전문점의 주요 소비층이 바로 20, 30대의 젊은 층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음식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뭐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포장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우리 그 미역 음식을 하셨던 아주머니들도 남편분이 배를 타고 나가셔서 사고를 당하시면 어촌계의 자격을 잃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미역 채취를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남의 집 미역 열 때 가서 좀 도와주고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한 10집 미역을 열어줄 때 도와주면 그걸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공동체 뭐 이런 말씀들을 했지만 떼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떼배 노를 져서 10m 나가는데 그 품과 그 힘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니, 왜 요즘 그러니까 그 가까운 그 항에서 가까운 집안들은 떼비를 하지만 조금 먼 데는 요즘 동능선이 있습니다. 그걸 배 달고 아까 보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가가지고 접안을 할 때는 바위에 접안을 할 때는 떼비를 사용한다는 거죠. FRP 선이 바로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 바위가 붙이면 깨지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접안된 모미역이나 애미역을 못하니까 그 떼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 관계 인구들을 좀 확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어루 공동체나 미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슬기롭게 해결을 갖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